여기 빈대떡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오후의 광장시장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미래그룹 회장 강재윤은 외국 바이어와 함께 시장을 둘러보는 중이었어요. 재윤은 빈대떡을 붙이고 있는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15년 전 사별한 부인 가을이 떠올랐죠. 아닐 거야. 죽은 사람이 여기 왜 있어? 교복을 입은 아이가 꾸벅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는 그 순간 목에 걸려있던 은색 목걸이가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본 재윤은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15년 전 그 반지였습니다. 소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리고 철판 앞에 선 여자를 봤어요.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자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소녀의 손목을 잡았죠. 이드나 가자. 재윤이 알던 세상이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눈에서 소리도 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15년 전 죽은 아내는 어떻게 살아있는 걸까요? 그리고 저 아이의 목에 걸린 반지는 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제겐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복으로 돌아오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강재윤은 41살이었습니다. 중공업과 레저를 아우르는 그룹의 회장이었죠. 새벽에 일어나 보고서를 읽고 회의를 하고 밤늦게 빈집으로 돌아오는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말했어요. 성공한 사람이라고, 가진 것 다 가진 사람이라고요. 하지만 재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텅 빈 사람인지를요. 15년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재윤은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선을 권할 때마다 고개를 저었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저렇게 혼자 사는 걸까? 하지만 재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요. 15년 전 그날 이후로 재윤의 시간은 그 자리에서 멈춰 있었으니까요. 그날도 평범한 오후인 줄 알았습니다. 외국 바이어 2명이 한국 전통시장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통역이 옆에 붙었고 수행팀이 앞뒤로 따랐습니다. 재윤은 그 가운데 서서 걸었어요. 광장시장이었죠. 낡은 천막 아래 좌판들이 늘어서 있었고 기름 냄새와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골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무심히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바이어들이 신기한 듯 이것저것 가리키며 사진을 찍었죠. 그러다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재윤 자신도 몰랐어요. 왜 멈췄는지를요. 그냥 눈이 먼저 갔습니다. 골목 한켠에 작은 전집이었어요. 철판 위에서 빈대떡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있었죠. 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고개를 숙인 채 빈대떡을 굽고 있었어요. 손이었습니다. 손을 먼저 봤어요.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군더더기가 없었어요.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해온 사람의 손이었죠. 재윤은 그 손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적 있는 손이었어요. 아니, 본 게 아니었죠. 잡아본 적 있는 손이었습니다. 아닐 거야. 재윤은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닮은 사람이겠지. 세상에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 15년 전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있겠어요. 그는 시선을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눈길이 갔어요. 발도 떨어지지 않았죠. 수행팀 중 하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회장님. 재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골목 안쪽에서 소녀가 나왔어요. 교복 차림이었습니다. 학교가 끝나자마자 달려온 듯 머리카락이 살짝 흐트러져 있었어요. 볼이 살짝 상기돼 있었죠. 소녀는 쟁반을 들고 바이어들 앞에 섰습니다. 또랑또랑한 눈이었어요.
어디서 많이 해본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여기 빈대떡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꾸벅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어요. 교복깃 사이로 가느다란 은줄이 스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소녀는 몰랐어요. 자신의 목에서 무언가 흘러내린 걸요. 그 끝에 매달린 반지 하나. 오후의 햇살이 그 위에 짧게 스쳤습니다. 재윤의 시선이 그 반지에 꽂혔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반지 안쪽 면에 새겨진 작은 글자와 날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이라는 것도요. 15년 전 재윤이 직접 새긴 것이었으니까요. 두 사람만 아는 날짜였습니다. 두 사람만 아는 글자였어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녀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 다음 철판 앞에 선 여자를 봤어요. 다시 소녀를 봤습니다. 왜일까요? 왜 저 아이의 목에 그 반지가 걸려 있는 걸까요? 저 아이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저 여자는 정말로 그 사람일까요? 그 순간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철판 집게를 쥔 손이 공중에서 멈췄어요. 여자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눈이 흔들렸죠. 그 눈빛에서 재윤은 읽었습니다. 알아봤다는 것을요.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어요. 15년 전 그 여자의 남편이었으니까요. 여자는 집게를 내려놓지도 않은 채 소녀의 손목을 꽉 붙잡았습니다. 이드나 가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소녀가 미처 영문을 묻기도 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 안쪽으로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이었죠.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요. 철판 위에서 빈대떡이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끄지 않았어요. 재윤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바이어가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수행팀이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았죠. 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았어요. 온 세상이 그 골목 어귀에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이가을이었어요. 1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던 그의 아내. 장례식장에서 하얀 국화꽃 앞에 무릎을 꿇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던 밤도요. 분명히 죽었습니다. 분명히. 재윤은 그렇게 믿으며 1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왜 그 여자가 저기 서 있었던 걸까요? 재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도 없이. 그날 밤 재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넓은 거실에 불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로요. 눈을 감으면 그 여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집게를 쥔 손, 핏기 없이 굳어버린 얼굴, 골목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그리고 소녀의 목에서 흘러내리던 그 반지. 착각이야. 재윤은 속으로 되뇌었어요. 닮은 사람을 본 것뿐이야. 그 반지도 비슷하게 만든 다른 반지겠지.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럼 왜 그 여자는 도망쳤을까요?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재윤은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일 당장 사람을 시켜 알아봐야 했어요. 반드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15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윤은 출근하자마자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어제 광장시장 전집 말이야. 거기 조사해봐. 누가 운영하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주인이 누군지 전부 다. 비서실장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눈빛이었어요. 재개발 건도 아니고 바이어 접대도 끝났는데 왜 작은 전집 하나를 조사하는 걸까요?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5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어요. 회장이 이유 없이 지시하는 법이 없다는 걸 알았죠.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알아보겠습니다. 비서실장이 나가고 재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회색빛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마음도 그랬어요. 무겁고 어두웠죠. 서류를 펼쳤습니다. 읽으려 했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의에 들어갔어요. 임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에 들리지 않았죠. 온통 그 장면뿐이었습니다. 철판 앞에 서 있던 여자, 목에서 흘러내리던 반지, 골목으로 사라지던 뒷모습. 이틀이 지났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어요.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재윤은 하던 일을 멈추었어요. 책상 위 서류를 밀어놓고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말해봐. 전집 상호는 서진전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6년 전에 됐고요. 주인 이름은 김서진이라고 나옵니다. 김서진. 재윤은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어요. 이가을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다른 이름이었죠. 주민 기록도 사업자 등록도 시장 상인 명부도 전부 김서진이었어요. 이가을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는 미혼모로 되어 있습니다. 딸 하나 있고요. 이름은 김이든 14살입니다. 붙일라는 비어 있습니다. 재윤은 말이 없었어요.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더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됐어. 나가봐. 비서실장이 문을 닫고 나갔어요. 재윤은 서류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김서진.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요. 이가을과는 아무 접점도 없는 이름이었죠. 사진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멀리서 찍은 것이었어요. 화질이 선명하지 않아 닮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았습니다. 재윤은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착각이었나? 그는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15년 동안 그리워한 탓에 닮은 사람을 보고 착각한 걸까요? 세상에 얼굴이 비슷한 사람은 많으니까요. 이름도 다르고 이력도 달랐습니다. 모든 기록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그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재윤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깊숙이 넣어둔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오래된 상자였죠. 한 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재윤은 잠시 망설이다가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젊었죠. 재윤은 어색하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가을이었어요. 15년 전 사진이었죠. 재윤은 사진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서류에 첨부된 사진을 꺼내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사진을 번갈아 보았어요. 턱선, 코의 높이, 고개를 숙일 때 머리카락이 흘러내리는 모습까지. 세월이 흘러 조금 야위어졌지만 분명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재윤의 손이 떨렸어요.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름이 달라. 기록이 달라. 닮은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 구석에서 자꾸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반지였어요. 세상에 똑같은 반지는 없었습니다. 재윤이 직접 주문 제작한 것이었어요. 안쪽 면에 새긴 글자도 날짜도 두 사람만 아는 것이었죠. 그 반지가 전혀 다른 사람의 딸 목에 걸려 있다는 게 말이 됐을까요? 재윤은 사진들을 다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뚜껑을 닫고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어요. 재윤은 일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서류를 읽고 회의에 참석하고 보고를 받았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자신이 서류를 3번째 읽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내용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제 제발 그만하자. 재윤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기록도 다르고 이름도 달라. 그냥 있는 게 맞아.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외국 바이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영상 때문에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하는데요. 재윤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영상이라고? 외국 바이어는 다음날 오전에 찾아왔습니다. 재윤은 집무실에서 그를 맞았어요. 통역이 옆에 붙었죠. 바이어는 자리에 앉자마자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통역을 통해 말했어요. 홍보실에서 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전에 회장님께 직접 드리고 싶었어요. 재윤은 눈썹을 올렸습니다. 시장에서 찍은 겁니다. 그날 전집 앞에서요. 바이어는 봉투를 재윤 앞에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냥 시장 풍경을 찍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홍보실에서 연락이 왔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회장님이 직접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았습니다. 바이어가 나갔습니다. 재윤은 봉투를 한참 바라보았어요. 천천히 열었습니다. USB였죠. 재윤은 노트북을 열었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광장시장이었습니다. 골목을 걷는 사람들, 좌판 위에 늘어선 음식들. 바이어가 이리저리 카메라를 돌리며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러다 화면이 전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재윤이 그날 제대로 보지 못했던 장면이었어요. 서진이 철판 앞에서 혼자 일하고 있었습니다. 재윤이 골목 어귀에 나타나기 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던 시간이었어요. 여자는 손님을 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날 재윤 앞에서 굳어버렸던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환하고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재윤은 화면에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저 웃음이었어요. 저 웃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15년 전 재윤 옆에서 저렇게 웃던 사람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조금 야위어졌지만 틀림없었습니다. 눈가에 잔주름이 생겼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웃을 때 눈이 먼저 웃는 그 모습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때 화면 속에서 소녀가 달려나왔습니다. 교복 차림이었어요. 여자가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든아, 조심해. 그녀의 목소리였어요. 재윤은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어요. 15년 동안 잊을 수 없었던 목소리였습니다. 잠들기 전마다 귓가에 맴돌던 목소리였어요.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닮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가을이었습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재윤은 영상을 멈추었어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다시 재생했어요. 다시 들었죠. 목소리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이가을이었어요. 15년 전 사고로 죽었다던 그 여자가 광장시장 전집에서 빈대떡을 굽고 있었습니다. 재윤은 소녀 쪽으로 시선을 옮겼어요. 교복을 입고 쟁반을 들고 서 있는 소녀였습니다. 14살이라고 했죠. 가을과 살던 시절, 두 사람이 헤어진 게 15년 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저 아이는 누구의 아이일까요? 가을이 자신과 헤어진 뒤 만난 남자의 아이겠죠. 재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왜 목에 그 반지를 걸고 있는 걸까요? 재윤은 영상을 끝까지 돌렸습니다. 화면 끝부분에서 목소리가 하나 더 잡혔어요. 현장 직원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를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였죠.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이 알아채시기 전에 처리하라는 거죠? 재윤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회장님이 알아채기 전에 처리하라. 누가 그런 지시를 내린 걸까요?
단순히 회사 이미지 때문이었을까요? 회사 행사 중 찍힌 영상은 종종 삭제 요청이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급했습니다. 바이어에게까지 직접 연락이 갔을 정도로요. 왜 하필 이 전집 앞에서 찍힌 장면이었을까요? 재윤은 USB를 뽑았습니다. 손에 꼭 쥐었어요.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죠. 가을은 살아있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시장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 이 영상을 급하게 지우려 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않을 리 없었어요.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비서실장, 나 지금 시장으로 간다. 광장시장은 오후에도 북적였습니다. 좁은 골목 사이로 사람들이 오갔어요. 기름 냄새, 지글거리는 소리, 흥정하는 목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죠. 재윤은 혼자였습니다. 비서실장도 수행팀도 없었어요. 차도 골목 밖에 세워뒀죠. 검은 코트에 고급 정장 차림으로 시장 골목을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힐끔 쳐다봤어요. 이런 곳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게 티가 났겠죠. 재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전집이 보였어요. 서진이 철판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집게를 놀리고 있었어요. 손님 2명이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서진은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재윤이 다가오는 것도 몰랐어요. 재윤은 전집 앞에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수백 번 상상했던 순간이었는데 막상 그 앞에 서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손님이 빠지고 잠시 한산해졌어요. 그때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처럼 표정이 굳는가 싶었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저 재윤을 바라보았죠. 차갑고 단단한 눈빛이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재윤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내리깔고 다시 집게를 움직였어요. 손님이 없는데도 철판이 빈대떡을 뒤집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뜻이었죠. 아니, 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었어요. 재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그 한마디에 서진의 손이 다시 멈췄어요. 잠깐이었습니다. 금방 다시 움직였죠. 하지만 재윤은 봤어요. 그 찰나의 흔들림을요. 할 말 없어요. 서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윤을 보지 않았어요. 나는 있어. 15년이야. 죽은 줄 알고 살았어. 그 얘기를 해야 해. 서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윤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온 무언가인지. 재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서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단단했죠. 이제 바쁜 시간이에요. 재윤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없었어요. 저 눈빛 앞에서는요. 15년 동안 혼자 무언가를 버텨온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재윤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어요. 재윤은 전집 앞 낮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럼 여기 있을게. 서진이 재윤을 흘겨봤어요. 나가라는 눈빛이었죠. 하지만 재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서진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철판 앞으로 돌아섰습니다. 손님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재윤은 그 자리에 앉아서 서진이 일하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빠른 손놀림, 짧고 정확한 말들, 손님에게 건네는 작은 미소. 저 모습이 매일의 모습이겠구나 싶었어요. 15년 동안 저렇게 살아온 거겠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손님이 줄었습니다. 서진이 철판 불을 줄이고 앞치마로 손을 닦았어요. 그리고 재윤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왔어요? 진짜로. 재윤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보고 싶었어? 서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순간적으로요. 하지만 금방 다시 굳었어요. 그럼 말하러 온 거면 돌아가요. 아니.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서진과 마주 섰어요. 왜 죽은 척 했어?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어? 그걸 알고 싶어? 서진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눈을 내리깔았죠. 그때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든이었습니다. 교복 가방을 메고 골목을 뛰어오고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굳어있던 표정이 스르르 풀렸어요. 눈이 부드러워졌죠. 이든이 달려와 서진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재윤을 보았어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엄마 누구야? 서진이 짧게 대답했어요. 아무도 아니야. 재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도 아니야. 가슴 한 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당연한 말이었습니다. 15년 동안 없었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재윤은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진은 이미 이든 쪽으로 몸을 돌리고 있었어요. 나중에 다시 올게. 재윤이 말했습니다.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재윤은 골목을 나왔습니다. 시장 밖으로 걸어가면서 한번 뒤를 돌아보았어요. 서진이 이든 옆에 서서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든이 웃었어요. 서진도 웃었죠. 재윤은 그 자리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다. 핸들 위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묻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죠. 살아있었어요. 이가을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아무도 아니라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왜 다른 이름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왜 죽은 척을 해야 했을까요? 그리고 홍보실은 왜 그 영상을 급하게 지우려 했을까요? 뭔가 있었습니다. 재윤이 모르는 무언가가요. 반드시 알아내야 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재윤이 집무실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을 때였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비서실장이었죠. 그런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말하기 곤란한 걸 가지고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홍보실장이 긴급 보고가 있다고 합니다. 재윤은 펜을 내려놓았어요. 홍보실장이 들어왔습니다. 늘 단정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자리에 앉기도 전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손이 살짝 빠르게 움직였죠. 회장님, 지난번 시장 방문건입니다. 바이어분들이 찍은 영상 일부가 SNS에 올라왔습니다. 회장님이 전집 앞에서 오래 머무신 장면이 포착됐어요. 온라인에서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윤은 서류를 받지 않았어요. 어떤 말들이? 전집 주인 여성과 아는 사이 아니냐는 추측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작은 불씨지만 번지기 전에 정리하는 게 맞습니다. 해당 전집과 관련된 온라인 내용을 삭제하고 혹시 모를 접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잠깐. 재윤이 말을 끊었어요. 홍보실장이 멈췄습니다. 접촉을 차단한다고. 네, 선제적으로. 그 여자가 나한테 접근한 적이 있어? 홍보실장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재윤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내가 먼저 찾아간 거야. 그 여자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근데 왜 접촉을 차단해? 그건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홍보실장. 재윤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차가워졌습니다. 이보고 누가 하라고 했어? 순간 홍보실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어요. 하지만 재윤은 그걸 놓치지 않았죠. 회사 이미지를 위해서 판단한 것입니다.
나가봐. 홍보실장이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걷다가 잠깐 멈췄어요. 뭔가 더 말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았죠. 출근하는 직원들이 개미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누가 하라고 했냐고 물었을 때 그 눈이 흔들렸습니다. 단순한 회사 이미지 관리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이어 영상을 급하게 삭제하려 했던 것도 오늘 이 보고도 처음부터 누군가 재윤이 그 여자에게 가까이 가는 걸 막으려 하고 있었어요. 재윤은 돌아섰습니다. 비서실장. 네, 회장님. 15년 전에 이가을이라는 여자 사망 기록 찾아봐. 사망 신고서, 화장 기록, 장례 서류 전부 다. 조용히. 비서실장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결과는 하루 만에 나왔어요. 비서실장이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완전히 달랐어요. 뭔가 불편한 걸 알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죠. 자리에 앉더니 잠시 말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하신 사망 기록 찾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듣겠다는 눈빛이었습니다. 사망신고서에 기재된 병원부터입니다. 홍천중앙병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비서실장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 병원 존재하지 않습니다. 15년 전에도 지금도요. 홍천군 어디에도 그 이름의 병원은 없었습니다. 재윤의 눈이 좁아졌어요. 화장 기록입니다. 사망신고일과 화장일이 똑같습니다. 당일에 전부 처리됐어요. 통상 사망신고에서 화장까지 최소 사흘은 걸립니다. 서류 처리, 안치, 화장 예약 절차가 있으니까요. 당일 처리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하지 않는 이상요. 재윤은 말이 없었습니다. 장례식장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강남의 한 장례식장으로 되어 있는데 당시 담당자는 퇴사했고 기록은 보관 기간이 지나 폐기됐습니다. 흔적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모든 흔적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깔끔했어요. 너무 완벽하게 지워져 있었죠. 당시 장례를 진행한 사람 누구야? 비서실장이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댁 쪽에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재윤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었어요.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였어요. 어머니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을이 사고로 갔다고. 장례도 이미 끝났다고요. 재윤은 그날 밤 몰래 장례식장을 찾아갔었습니다. 아직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할 때였어요. 병원 가운 위에 코트만 걸치고 택시를 탔죠. 장례식장에 도착했을 때 빈소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국화꽃 몇 송이만 남아 있었어요. 재윤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지켜주지 못했다고 이름을 부르며 한참을 울었어요. 그게 전부 꾸며진 것이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병원, 당일에 처리된 화장, 텅 빈 빈소. 재윤이 무릎을 꿇고 울었던 그 자리에는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어요. 15년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아온 그 슬픔이 누군가 정교하게 만들어낸 거짓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류가 구겨질 만큼 꽉 쥐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비서실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디 계셔? 비서실장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한남동 자택에 계십니다. 재윤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지만 발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가야 할 곳이 생겼어요. 그리고 반드시 들어야 할 말이 있었습니다. 한남동이었습니다. 고급 주택가 끝자락에 자리한 단독주택. 재윤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집이었어요. 철문 앞에 서자 오래된 냄새가 났습니다. 한때는 익숙했던 냄새가 오늘은 낯설었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 회장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에요? 가정부가 문을 열었어요. 재윤은 대답 없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어머니 오정이 앉아 있었어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재윤을 보자 미간이 살짝 좁아졌어요. 딱 한순간이었습니다. 왔어? 연락이나 하고 오지. 가을이가 살아있어요. 찻잔이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재윤은 소파 맞은편에 앉지 않았어요.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내려다보며 다시 말했어요. 광장시장에서 봤어요. 전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얼굴도 봤습니다. 틀림없었어요. 무슨 소리야? 가을이는 사고로. 사망신고서 확인했어요. 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병원이에요. 당일 화장 기록, 빈소 기록도 없어요. 엄마, 내가 그 빈소에 무릎 꿇었던 거 기억나요? 꽃도 없었어요. 사진도 없었어요. 그냥 텅 빈 자리였어요. 거기 아무것도 없었던 거잖아요.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래 말없이요. 벽시계 소리만 났어요. 초침이 한 칸씩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걔가 떠난 거야. 네. 내 아버지가 돈을 좀 줬어. 그랬더니 받고 떠났어. 우리가 억지로 내쫓은 게 아니라고. 재윤은 바로 받아치지 못했습니다. 돈을 줬다. 받고 떠났다.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도 했어. 이름도 바꾸라고 했고. 재윤아, 그게 다야. 그 여자가 선택한 거야. 우리가 억지로 한 게 아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미 다 정리해둔 이야기를 꺼내는 것처럼요. 준비된 말 같았어요.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찻잔을 다시 들어올리는 손을,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는 눈을. 알겠어요. 그 말만 했습니다. 재윤은 돌아섰어요. 재윤아.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재윤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집 앞 골목은 조용했어요. 가로등이 하나 켜져 있었습니다. 재윤은 차 문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이 달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선택한 거야. 어머니 말이 맴돌았습니다. 재윤은 피식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배신자. 혼자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년이었어요. 단 한 번도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은 15년이었습니다. 선자리마다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들이미는 맞선 사진을 밀어냈습니다. 가을이 있었으니까요. 마음속 어딘가에 아직 가을이 있었으니까요. 그 시간 동안 그 여자는 돈을 받고 사라진 거였습니다.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이번엔 소리가 더 컸어요.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어요. 재윤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멈췄어요. 뭔가가 걸렸습니다. 재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여자가 그럴 사람이었나?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던 그녀의 손이 떠올랐어요. 원룸에서 둘이 라면을 끓여 먹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 두꺼운 외투를 2계절 내내 입어도 활짝 웃던 그 사람이요. 한 번도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낸 적 없던 사람이요. 그 여자가 돈에 흔들릴 사람이었나? 재윤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은 켜져 있었어요. 하지만 차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더 있다. 어머니가 전부 말한 게 아니다.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졌어요. 재윤은 천천히 기어를 당겼습니다. 시장으로 가야 했어요. 직접 물어봐야 했습니다. 가을이 입으로 들어야 했어요. 시장은 저녁이 되어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기름 냄새가 골목 끝까지 흘렀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 어디선가 들려오는 트로트 한 소절. 광장시장의 밤은 낮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재윤은 골목 입구에 섰어요. 저 안에 가을이 있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말이 아직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받고 떠났다. 그 여자가 선택한 거라고요. 그래도 왔습니다. 직접 들어야 했으니까요. 재윤은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전집 불빛이 보였습니다. 가을은 철판 앞에 있었어요. 오후 내내 일하고도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올리고 뒤집고 건지고 숨쉬듯 반복되는 동작이었어요. 재윤이 멈췄습니다. 그 손을 봤어요. 15년 전에도 저 손이었습니다. 무언가를 만들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손이었어요. 재윤은 그 손을 좋아했습니다. 불 앞에서도 땀 한 방울 닦지 않고 집중하던 그 손을요. 가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멈추지 않을 줄 알았는데 손이 멈췄습니다. 뒤집개가 철판 위에 그대로 있었어요. 왜 또 왔어요? 가을이 먼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물어볼 게 있어요. 재윤도 낮게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나는 있어요. 가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님 2명이 자리를 뜨는 걸 기다렸다가 앞치마를 벗었어요. 재윤을 가게 옆 골목으로 데려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어요. 낡은 벽에 불빛이 간신히 스며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돈 받고 떠났다고. 재윤이 말했어요. 가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어머니한테요. 오늘 갔다 왔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은 벽에 등을 기댔어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어요. 무언가를 체념하는 것 같은 오래전에 이미 다 삼켜버린 것들이 다시 목 끝까지 차오르는 것 같은 웃음이었어요. 그렇게 말했군요. 사실이에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가을 씨, 재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을이 눈을 들었어요. 재윤 씨가 사고로 쓰러졌을 때요. 가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중환자실 앞 의자에서 사흘을 잤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눈만 뜨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가 오셨어요. 가을의 목소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주셨어요. 이혼 서류였어요. 재윤 씨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도요. 어떤 여자랑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요. 상견례 자리처럼 보였어요. 재윤의 눈이 천천히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는 원래 저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었다고요. 너한테 한 말은 전부 거짓말이라고요. 너랑 한 결혼 후회하고 이렇게 이혼 서류 준비하고 있었다. 골목이 조용해졌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서명이 있었어요. 재윤 씨 글씨였어요. 그걸 어떻게 안 믿어요? 가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돈은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랬어요.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이름도 바꿔라. 안 그러면 이 사고가 끝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재윤은 숨을 삼켰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갈 수밖에 없었어요. 재윤은 골목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알았다는 말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골목 저편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낮고 작은 목소리였어요. 두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이든이었어요. 교복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는데 그게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든의 몸이 한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든아. 가을이 달려갔어요. 재윤이 뛰었습니다. 반사적으로요. 이든을 받쳐들었어요. 병원 가자 빨리. 재윤이 말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었어요. 가을은 재윤을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윤이 이든을 안아들었어요. 골목을 뛰었습니다. 가을이 바로 옆에서 달렸어요. 시장의 불빛이 뒤로 흘렀습니다. 두 팔로 안은 아이의 몸이 가벼웠습니다. 14살짜리 아이가 이렇게 가벼울 수 있나 싶을 만큼이요. 그 무게가 오히려 심장을 눌렀어요. 무겁게요. 가을이 옆에서 달렸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이든아, 이든아. 작게 부르면서 달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이든이 가을의 무릎에 기대어 누웠어요. 가을이 아이 뺨을 쓸었습니다. 창백했어요. 입술이 파랬습니다. 가을의 손이 떨렸어요.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는 떨림이었습니다. 재윤은 그 떨리는 손을 봤어요.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걸 수가 없었어요. 차창 밖으로 시장 불빛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응급실 유리문이 닫혔습니다. 가을은 그 앞에 서 있었어요. 유리 너머로 의료진이 이든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기계들이 달라붙었어요. 가을의 손이 유리에 닿았습니다. 손바닥 전체로요. 재윤은 그 옆에 섰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유리 앞에 서 있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유전성 빈혈이 의심됩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할 수 있어요. 가족 중에 적합한 공여자가 있으면 빨리 검사해 보는 게 좋겠어요. 가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하면 안 돼요? 엄마잖아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수치로는 어렵습니다. 혹시 아이 아버지 쪽은 어떠세요? 가을은 입을 다물었어요. 재윤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도 검사 가능합니까? 아빠 아니어도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일단 해봅시다. 체열이 끝났어요. 결과는 내일 새벽에 나온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앉았어요. 가을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떠나던 그날 병원에서 나왔을 때였어요. 재윤은 가만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가을은 병원 정문 앞에 서 있었어요. 봉투를 손에 쥔 채로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아봤어요. 병원이 하얗고 높았습니다. 저 안재윤이 누워 있었어요. 살아 있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시어머니가 내민 봉투에는 이혼 서류가 있었습니다. 재윤의 서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진 한 장. 재윤이 다른 여자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이요. 상견례 자리 같았습니다. 가을이 중환자실 복도 의자에서 밥도 못 먹고 사흘을 기다리는 그 사람. 재윤은 이미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고 다른 여자와 약혼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아니라고 하고 싶었어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요. 근데 재윤의 가방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 서류에는 재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수도 없이 봐온 글씨였어요. 편지 끝에 작게 이름을 쓰던 그 글씨였습니다. 틀릴 수가 없었어요. 가을은 걸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병원이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한 번 더 돌아보고 싶었어요. 그러면 다시 못 걸어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걷기만 했어요. 택시 뒷자리에서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어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울어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증금도 없는 고시원이었어요. 창문이 작아서 낮에도 어두웠습니다. 겨울인데 난방이 잘 안 됐어요. 새벽마다 추웠습니다. 이불을 2장 덮어도 발끝이 시렸어요.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가을은 화장실 차가운 타일 위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손에 쥔 임신 테스트기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2줄이었어요.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밖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어요. 옆방에서 인기척이 났지만 그게 다였어요. 폰을 꺼냈습니다. 재윤의 번호를 가만히 누르다가 멈췄습니다. 다른 여자와 약혼을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폰을 내려놓았어요. 어차피 가을은 그 사람에게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하자. 혼자 할 수 있어. 소리내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무릎을 2손으로 감싸 안고 차가운 바닥 위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은 혼자서 이든을 낳았습니다. 보호자도 없는 분만실에서 낯선 간호사가 내미는 손을 잡았습니다. 진통이 길었어요. 가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랬습니다. 아이가 울었어요. 세상에 처음 내지르는 울음이었습니다. 작고 높고 힘찬 소리였어요. 그 소리가 분만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가을은 아이를 받아 안았어요. 작았습니다. 너무 작아서 품에 쏙 들어왔어요. 그 작은 주먹이 가을의 손가락을 잡았습니다. 가을의 눈물이 아이 이마 위로 떨어졌어요. 닦아주려다가 그냥 뒀습니다. 어차피 또 떨어질 것 같았으니까요. 아이의 이름은 이든이라고 지었어요. 단단하게 서 있는 것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 가장 바라는 게 그거였거든요. 이 아이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았으면 했으니까요. 재윤이 없어도, 가을 혼자라도 이 아이는 괜찮아야 했습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가을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잠겼어요. 이든한테 아빠 이야기 한 번도 안 했어요. 물어보면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거짓말이지만 그게 이든한테 할 수 있는 대답이었거든요. 재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늘에 있다고, 살아있는 자신을 하늘에 있다고 했어요. 그 말이 어딘가를 조용히 깊게 찔렀습니다. 재윤이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날 사고요. 가을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냥 사고가 아닌 거죠? 가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어요. 가을 씨, 알고 있었어요? 가을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꽉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재윤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요. 누가 시킨 거예요? 가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재윤 씨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이요. 부모잖아요. 재윤 씨 부모잖아요. 내가 말하면 재윤 씨가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싫었어요. 그냥 내가 혼자 묻는 게 나은 것 같았어요. 재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5년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면서 15년을 혼자 안고 살았어요. 재윤이 힘들까봐, 재윤이 부모를 원망하며 살까봐. 그게 싫어서 입을 닫았습니다. 혼자 고시원 차가운 바닥에서, 혼자 분만실에서, 혼자 이든을 키우면서 그 15년 내내 그걸 혼자 품고 살았어요. 재윤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을 씨, 네. 왜 그랬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왜 그걸 혼자 했어요?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왜 혼자 다 감당했어요? 가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어요. 말했으면 뭐가 달라졌나요? 재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재윤 씨는 그때 눈도 못 뜨고 있었어요. 깨어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내가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없었어요. 달라지는 건 재윤 씨 마음뿐이었어요. 그 마음이 평생 짐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당신에게 짐은 아니에요? 재윤의 목소리가 터졌습니다. 당신은요? 15년 동안 혼자 그걸 다 들고 살았잖아요. 이든을 혼자 낳고 혼자 키우고 아빠는 하늘에 있다고 말하면서 가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윤도 울고 있었어요. 언제부터였는지 몰랐습니다. 어느 순간 뺨이 젖어 있었어요. 미안해요. 재윤이 말했습니다.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 부모가 한 일인데, 내가 막았어야 했는데, 재윤 씨 잘못 아니에요. 아니에요. 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잘못이에요. 몰랐다는 게 잘못이에요. 당신 옆에 없었다는 게 잘못이에요. 두 사람은 복도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지 않았어요. 말도 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새벽 복도에서 단둘만 있는 그 자리에서 15년이 한꺼번에 흘렀습니다. 결과가 나온 건 새벽 5시였습니다. 의사가 진료실로 불렀어요. 재윤 혼자였습니다. 가을은 복도 벤치에서 눈을 감고 있었어요. 깨우지 않았습니다. 절반 이상 일치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나오는 수치예요. 이식 공여자로 적합합니다. 재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딸이었습니다. 빈대떡을 내밀던 그 아이가요. 교복 치마 끝이 살랑거리던 그 아이가요. 가을이 차가운 고시원 바닥에서 혼자 결심하고 혼자 낳고 혼자 키운 그 아이가요. 재윤의 딸이었습니다. 하겠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이를 악물었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걸었어요. 가을이 있는 쪽으로요. 가을은 재윤을 봤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윤이 먼저 말했어요. 의식? 제가 할게요. 가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괜찮겠어요? 네. 그래도 생각해보고 결정해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가을은 입술을 꽉 다물었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울지 않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울고 있었어요. 재윤은 그 옆에 앉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주었습니다. 수술은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흘 동안 재윤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어요. 회사 일은 전부 미뤘습니다. 아무도 이유를 묻지 않았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어요. 재윤이 병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이든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공책에 뭔가를 적고 있었어요. 연필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재윤은 한참 거기 서 있었어요. 이든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눈썹이 가을을 닮았어요. 입술은 재윤을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 시장에서 우리 만났었죠? 재윤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엄마 아는 사람이에요? 재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래전에. 이든은 재윤을 잠깐 봤어요. 그러다 다시 공책으로 눈을 내렸습니다. 더 묻지 않았어요. 재윤은 이든의 손을 봤습니다. 연필을 쥔 손이었어요. 가늘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가을의 손이었어요. 15년이었어요.
이 아이가 세상에 있었던 14년 동안 재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단 하루도 없었어요. 내일은 달랐어요. 내일은 처음으로 이 아이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요. 재윤은 조용히 문 앞을 떠났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재윤이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복도로 나왔습니다. 가을이 거기 있었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가을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고마워요. 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맙긴요. 내가 이든 아빠인데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재윤은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가을은 그 문을 오래 봤어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어요. 가을은 복도 벤치에서 일어났다 앉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보게 됐어요.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수술 잘 됐습니다. 두 분 다요. 가을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풀렸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잘 됐다고 했습니다. 이든이 눈을 뜬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가을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이든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가을을 봤습니다. 엄마. 응. 엄마 여기 있어. 이든이 주위를 둘러봤어요. 병실 구석에 재윤이 서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은 팔을 한쪽으로 내린 채로 그냥 서 있었어요. 이든이 재윤을 봤습니다. 아저씨도 있었어요? 재윤은 목이 막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든이 다시 물었어요. 아저씨, 많이 아파요? 재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든은 잠깐 재윤을 보다가 가을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가을 손을 꽉 쥐었습니다. 재윤은 그 모습을 봤어요. 14년 동안 저 두 사람이 만들어 온 시간이었습니다. 재윤이 없었던 시간이요. 다시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시는 저 두 사람 곁에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요. 재윤은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이든 침대 옆에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이든이 재윤을 봤어요. 가을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윤을 봤어요. 아저씨, 여기 있을 거예요? 재윤은 이든을 봤습니다. 응. 짧은 대답이었어요. 하지만 재윤이 한 말 중에 가장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이든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재윤은 그 얼굴을 봤습니다. 오래요. 이든이 고르게 숨을 쉬었어요. 재윤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 듣는 소리였어요. 14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앞으로는 매일 들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반드시요. 이든이 퇴원한 건 2주 뒤였습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날 이든은 가을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반대쪽 손으로 재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잡았습니다. 재윤은 그 손을 느꼈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아직 링거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재윤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울 것 같았으니까요. 그냥 걸었어요. 이든의 손을 잡은 채로요. 가을이 시장으로 돌아간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전집 셔터를 올리는 날이었어요. 이든은 학교에 갔고 재윤은 회사에 있었습니다. 가을은 철판에 불을 올리고 반죽을 꺼냈어요. 빈대떡이 철판 위에 올라갔습니다. 기름 냄새가 퍼졌어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얼굴을 내밀었어요. 왔어요? 이든이는 괜찮아요? 많이 힘들었겠다. 가을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었어요.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짧게 대답하면서 빈대떡을 뒤집었습니다. 오후였어요. 시장이 한창 북적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손님들 사이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재윤이었어요.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고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어디 앉아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가을이 말했어요. 거기 앉으면 돼요. 재윤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좁은 자리였어요. 그래도 앉았습니다. 가을이 빈대떡 한 접시를 내밀었어요. 먹어요. 재윤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점 집었어요. 뜨거웠습니다. 바삭했어요. 학교가 끝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든이 교복 차림으로 골목을 걸어왔어요. 가게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재윤이 거기 앉아 있었어요. 아저씨 왔어요? 이든이 먼저 말했습니다. 응. 재윤이 대답했어요. 이든은 가방을 내려놓고 가을 옆에 섰습니다. 앞치마를 묶었어요. 늘 하던 것처럼요. 재윤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을과 이든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요. 15년 동안 저 두 사람이 만들어온 일상이었습니다. 그 풍경 안에 재윤이 처음으로 함께 있었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셔터를 내리고 셋이 골목을 걸었어요. 배고픈 이든이 순댓국을 먹자고 했어요. 시장 골목 안쪽 오래된 순댓국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김이 확 밀려왔어요. 셋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좁은 테이블이었어요. 이든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메뉴판도 안 보고 순댓국 셋이요 했어요. 늘 오던 사람처럼요. 주인 아주머니가 그릇을 내려놓으면서 이든을 봤어요. 어머, 이든이 오랜만에 왔네. 누구셔? 엄마 옆에요? 아저씨요. 이든이 재윤 쪽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아주머니가 재윤을 봤어요. 그리고 이든을 봤습니다. 그러다 피식 웃었어요. 우리 이든이 눈이 아빠 닮아서 예뻤구나. 순간 테이블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이 숟가락을 드는 척했어요. 이든은 국물을 후후 불었습니다. 재윤은 아주머니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든이 저 닮아서 이쁘죠? 아주머니가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이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윤을 봤어요.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다시 국물을 떠먹었습니다. 귀가 살짝 빨개져 있었어요. 가을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웃는 건지 우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재윤은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순댓국에서 김이 올라왔어요. 셋이 나란히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말이 없어도 따뜻했어요. 시장 골목 어딘가에서 늦은 저녁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 사는 소리였어요. 오늘 이야기처럼 세상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는 그 따뜻한 이야기를 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 따뜻함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주인공에게 한 줄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늘봄 드라마였습니다.